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이제 8강 세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이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입술로 우물거리는 음식을 먹는 소리를 좀 냈죠? 이제 이게 이제 먹을 거리에 대한 ASM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먹는다라는 행위의 즐거움을 문화적 요소와 같이 도입해서 저는 소개해 보고 싶었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선 K푸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갈무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한국의 음식은 농경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축업이 성행했던 관계로 고기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는 특징이 있겠고, 그리고 장을 담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발효 음식에 대한 중요도가 오랜 역사를 걸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전래되어 왔다.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푸드의 한 특성으로 김치 같은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치는 아까도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첩, 곧 반찬으로 치는 게 아니라 메인 메뉴로 취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 찌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치의 발효식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 음식 같은 거예요. 물론 김치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치를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편식한다라고 이제 많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메인 푸드로 김치를 꼽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국 음식의 K푸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식생활에 있어서 도덕 규범적인 매뉴얼의 영향과 많이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들을 그냥 내키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다. 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가 K푸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에 그러면은 전통 음식들 중에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남은 시간은 약간 좀 문화를 느끼는 시간처럼 느끼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 국악이나 음악을 좀 들어보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갈무리를 해볼게요. 자, 한국의 전통 음식 한번 볼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일종의 이제 불고기, 쇠고기인데 소가 이제 주식이 되는 거죠. 이게 주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너비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한글말인데, 이 너비안이는 제가 간단히 적어놨어요. 사진 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궁중에서 즐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족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에요. 수라상이라고 제가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왕족들이 12첩 반상에 놓여있는 또 그날의 메인 메뉴 중에 하나로 너비아니를 궁중에서 즐겨 먹었어요. 쇠고기 중에 가장 연하고 맛있는 부위인 등심이나 안심을 아주 얇게 썰어요. 이 레시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중에 소의 부위 중에 등심이나 안심이 제일 부드럽죠. 그리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식감이 가장 좋은 등심이나 안심을 아주 얇게 썰어서 거기다가 이 갖은 양념을 재워요. 간장이나 깨소금, 참기름, 파, 마늘 등을 섞은 양념을 같이 재웠다라는 게 이제 양념이 충분히 등심과 안심의 소 부위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양념에 재워서 두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그거를 양념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재워두죠. 그 다음에 석쇠나 아니면은 불판에 놓고 불에다가 조리해서 굽는 요리예요. 이 너비안이. 그래서 이 너비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유래했냐 하면
쇠고기를 너붓 썬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붓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형용사, 의성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주 얇게 쓸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쇠고기의 등심 부위나 안심 부위를 넓게 그리고 촘촘히 쓸었다라고 해서 너붓하게 쓸었다라고 해서 너비안이라는 음식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에서만 궁중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서도 이 요리가 성행을 했고, 조선시대의 너비아니는 그 요리가 성행을 했는데, 상고시대라고 하고 있는 그 원시시대죠. 그 원시시대 때에도 이와 비슷한 요리 중에 하나였던 맥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목축 활동을 본격화하고 고기, 육식을 즐기기 시작하는 시대와 맞물려서 이 너비아니와 같은 종류의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 요리의 종류가 있었다라는 것.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국 음식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음식인 너비안이고, 두 번째 음식 볼까요? 빈대떡입니다. 자, 여러분, 빈대떡.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또 빵의 종류이기도 한 거예요. 코리아 베이커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베이커리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게 아니라 빵집이라는 의미고 브레드로 읽어야 되겠네요. 코리아 브레드 중에 하나인데 전통 음식이 빈대떡이라고 합니다. 이걸 빈대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서울에 오셔서 한국에 오셨을 때 꼭 요 5가지 음식은 한 번씩 다 드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빈대떡인데, 자, 빈대떡. 이 빈대떡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조선시대예요. 1670년. 정부인 장씨가 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부인 장씨도 또 사대부 집안의 이제 아낙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대부 집안의 여인이 그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개발하고 그 음식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쌓아왔던 노하우나 레시피를 기록해 놓은 게 그 기록집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라고 보여요. 그 책에 여기서 처음 이 빈대떡의 유래가 빈자떡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빈자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빈대떡이라는 어떤 익숙한 어휘로 이게 발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빈대떡은 어떤 레시피를 갖고 있냐 하면 녹두가 큰 재료예요. 이게 이제 콩의 종류인데 상당히 또 콩나물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은 건강에 되게 유리하죠. 녹두가 주재료고 녹두를 물에 아주 오랫동안 불려요. 그래서 녹두를 물에 불리면 녹두의 점성이 아주 끈적끈적하니까 이 물에 불린 녹두가 하나의 그 고체가 되기 전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반죽한 것처럼 보여요. 그 아주 끄덕끄덕 끈적끈적해져. 그러니까 그 녹두를 물에 불린 것을 그 다음에 맷돌에 갈아요. 맷돌이라는 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믹서기 같은 거죠. 갈아서 이렇게 갈아내는 장치. 맷돌에 갈아서 거기다가 이게 반죽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 반죽을 만든 것 위에다가 돼지고기, 고사리, 숙주, 배추김치 등을 넣고 소뚜껑에다가 부쳐내던 음식이다. 솥도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주시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요즘에 그러면 프라이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기를 열을 해서 그 열 전도 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그 장치의 기능을 하는 건데 소뚜껑에다가 요 녹두 반죽 위에 돼지고기, 고사리, 숙주, 배추김치 등의 재료들이 넣어진 것을 이제 구워서 부쳐서 먹던 음식이다. 이걸 부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원형의 평평한, 소뚜껑이 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녹두 반죽을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걸 부쳐서 익혀서 먹는 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빈대떡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른데 황해도에서는 이걸 막부치라고 하고요. 평안도에서 이거 자 지금 노스코리아 그 북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황해도에서는 막부치, 평안도에서는 녹두지짐, 지진다라는 게 붙인다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녹두지짐 또는 지짐이라고 불리며 빈대떡은 언제 많이 먹느냐? 명절날이나 잔칫날에만 되면은 항상 준비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식사를 하게 될 때 이제 그거를 피로연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피로연장에 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 빈대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아니죠. 명절, 뭐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한국에는 전통 명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전통 명절일 때 이걸 즐겨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빈대떡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음식을 보았고 세 번째 음식을 좀 볼까요? 전골입니다. 자, 전골이라는 요 레시피는 신선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는데 신선로는 궁중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로는 너비어니와 마찬가지로 뭐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전골은 신선로와는 좀 비슷한 레시피인데 서민층에서 뭐 일을 끝내고 마치고 와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자,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발전이 된 게 전골이에요. 그러니까 신선로는 왕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부터 재료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저녁 때 바치는 상차림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전골은 그러한 어떤 과정이 거치게 되면은 일반 서민의 삶은 지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왕궁이야 다 분야가 나눠져 있으니까 왕이 오늘 저녁에 뭘 먹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서민들이 따로 무슨 하인을 두거나 뭐 따로 이렇게 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을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자신이 하고 먹을 것도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도 공부도 하다가 밥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민층도 그러한 요리를 스스로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에 대한 취향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에 대한 높은 취향을 조금은 가져오기 위해서 궁중 음식으로 알려져 있던 신선로에서 전골이 유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은 이래요. 화로. 이 화로가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레인지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끓고 불을 계속해서 지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화로를 끼고 둘러앉아서 전골 냄비에 육수를 붓고 그러니까 냄비가 하나 있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지금 채소와 고기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게 뭐죠? 냄비예요. 이 냄비에다가 육수를 부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채소와 고기 등을 넣어서 익히면서 끓여 먹는 그러니까 한국 요리 중에 대표적 특징 중인 이 가열조리법이 반영되어 있는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골이. 그래서 전골 냄비에다가 육수를 붓고 채소와 고기 등을 넣어서 익혀가면서 먹는 걸 바로 전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수는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은 아주 조리법, 레시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양념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육수의 어떤 질도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들을 가보면 이 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모두 다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의 맛으로 이렇게 귀속할 수는 없어요. 그 채소와 고기 등을 넣혀 익히면서 먹어요. 전골은 철모같이 생긴 냄비를 사용하는데 상고시대 군사들이 전투 중에 조리기구가 변변치 않아서 머리에 썼던 철모에 고기나 생선을 넣어서 끓여 먹었던 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전쟁 시대가 많았죠. 옛날에는 전투 중에는 뭐 먹을 거리나 음식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한국 음식은 주로 익혀 먹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라이팬 같은 게 없고 냄비가 딱히 없을 때에는 바로 요 머리를 감싸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철모를 이런 음식을 끓여 먹는 냄비 곧 조리대 같은 역할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골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 전골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 이제 네 번째인데, 화전이 있어요. 자, 화전은 빈대떡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약간 떡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떡이 여러분 코리아 브레드죠. 빵을 얘기하는 거죠. 자, 화전은 그냥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찹쌀가루를 넣어서 끓여요. 찹쌀가루의 점성도 아주 끈적끈적하죠. 그리고 되게 접착력이 강하죠. 찹쌀가루는 그리고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찹쌀가루를 끓는 물에다가 반죽해서 거기다가 이제 반죽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꽃잎을 넣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 떡의 바탕, 원형의 바탕 위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꽃잎이에요. 꽃잎을 섞거나 얹혀서 그러니까 반죽을 하죠.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꽃잎을 얹혀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이것을 기름을 두르고 지져낸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 이거가 특별한 날이거든요. 절식날 같은 거예요. 명절입니다. 3월 삼진날엔 진달래 화전을 붙이고, 여름에는 노란 장미꽃을 붙이고, 가을로 일컬어지는 9월 9일에는 감국을, 그리고 꽃을 제대로 보기 힘든 겨울에는 대추 등을 얹혀서 지지는 등 이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춰서 철마다 계절의 향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개념을 조금 넘어서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음식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화전, 이거는 꽃의 떡이다, 꽃의 음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통 음식 중에 또 하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음식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떡국이에요. 요 배경화면에 보이시면 떡국이 보여요. 떡국은요, 너무 끓이는 레시피가 간단해요, 솔직히. 떡에다가 육수를 넣고 끓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떡국을 언제 많이 먹냐 하면, 보통 때 그냥 음식으로도 먹기는 하는데, 언제 많이 먹냐? 바로 설날에 먹습니다. 설날이 언제죠?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설날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떡국을 꼭 먹었어요. 거기에 유래를 한번 볼까요? 설날에는 왜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떡국을 먹어야 했을까? 육당 최남선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최남선이라는 학자는 떡국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복을 빌며 먹는 음식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다르죠. 1월 1일 날을 보면은 벌써 2020년도 지금 한 해가 저물고 있긴 한데, 1월 1일 날을 보면은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염원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내가 달래고 내가 섬기는 어떤 신에게 조금은 다짐을 하거나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어떤 그런 연례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떡국은 먼 옛날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낸 다음 복을 빌며 먹는 음식이라는 전통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의 설날에 태양이 부활하는 날과 같이 이제 인식하는 거죠.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어떤 리노베이션의 한 날로 평가를 해요. 물론 이 설날의 개념이 동양에 있는 동양 달력과 그리고 태양력과 좀 차이가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설날은 태양이 부활하는 날로 천지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철날은 약의 기운이 돋아나 만물이 되살아나는 날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고, 이럴 때
이 마음에 어떤 기림을 갖느냐? 질병을 예방하고 이날 장수를 빌며, 장수는 오래 사는 거죠. 한 해 동안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며 먹던 음식이 바로 떡국이다. 그러니까 음식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질병을 예방하고 장수를 빌며 한 해 동안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먹거리가 떡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음식에 얼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먹는 것을 그냥 말초적으로 맛을 위해서 먹는 거라도 조금 더 넘어서서 이 음식에 먹는 그 먹거리를 하나의 그 철학과 전통적 의미로 승화시킨다라는 게 그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K푸드의 음식 중에 두 가지 축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축은 발효식품, 곧 몸에 중요한 보신을 위해서 음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음식의 식생활을 통해서 예의와 규범을 배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전통적인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 곧 심지어 종교적 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음식의 먹거리를 활용을 한다. 자, 이렇게 조금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한국의 이제 음식에 대한 여러분 같은 살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여기서 조금 마무리해보고 싶고요. 한국의 음식을 한번 사진을 좀 보면서 이렇게 약간 국악의 느낌?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랜덤 배달은 끝! 일편단심 한집 배달 쿠팡이츠. 하날러 더 빠르게 통증을 잡을 수 있을까? 차서 불러보니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다시 다친 한듯 가슴을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네, 여러분 좀 국악과 한국 음식 잘 조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8강 이제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